혹시 남은 음식 좀 가져가도 될까요, 사장님? 그러나 그 억만장자가 그녀의 눈을 응시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한 가장 배타적인 레스토랑인 더 스카이 99의 모든 구석에는 마치 얼어붙은 별들처럼 보이는 샹들리에의 희미한 불빛 아래 사치의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은 벨벳 같은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고 공중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의 부드러운 선율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각 테이블은 권력과 명성이 가득한 조용한 작은 왕국이었고 촛불로 밝혀지고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있었다. 가장 먼 구석, 난초와 그림자 뒤편에는 48세의 IT 사업가이자 억만장자이며 호라비인 김현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수트는 유명 디자이너에게 맞춤 제작된 것이었다. 금박을 입힌 고급 시계는 가끔 빛을 반사했지만 그 모든 것도 그의 가슴 속 공허함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는 손대지 않은 한우 스테이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향은 풍부하고 유혹적이었지만 그에게는 먼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맞은편의 빈 의자는 방 안의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의 손가락은 달콤한 아이스티가 담긴 잔의 받침을 살짝 움켜쥐었다. 그 안에 갈색 소용돌이는 유령처럼 춤을 추었다. 아내 서연과 3살짜리 아들 민준이 찌그러진 금속 더미와 깨진 유리 속으로 세상에서 사라진 그 사고 이후 10년이 흘렀다. 그 이후로 현우는 자신의 삶을 침묵, 일상, 그리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왕국으로 채웠다. 그는 마치 그 무게가 모든 기억을 담고 있는 것처럼 잔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그러나 그가 잔을 입술에 가져가려는 바로 그때 그의 옆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부드럽고 떨리고 예상치 못한 소리였다. 혹시 남은 음식 좀 가져가도 될까요, 사장님? 현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고개를 날카롭게 돌려 한 젊은 여성이 그의 테이블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19세가 채 되지 않은 듯했다. 검은 머리는 느슨한 상투로 엉성하게 묶여 있었고 지친 머리카락 가닥들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낡은 재킷은 초가을의 쌀쌀한 밤에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아마 7, 8개월 된 아기가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다. 아기의 눈은 크게 뜨여 빛나고 있었다. 그 시선은 현우의 접시에 담긴 아직 김이 나는 전복죽 더미와 갈비찜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다. 소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그것은 끊어진 바이올린 현처럼 레스토랑의 고요함을 갈랐다. 현우는 눈을 깜빡였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방은 얼어붙었다. 포크는 공중에 매달렸다. 대화는 놀란 침묵 속으로 사그라졌다. 한 웨이터가 이마에 걱정을 들이운 채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우는 손을 들어 올렸다. 작지만 권위가 가득한 동작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부끄러움도 조작이나 연민의 기미도 없었다. 오직 피로와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만이 있었다. 조용한 결이었다.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슴에 안고 있는 작은 생명을 위한 필요였다. 그녀는 아기를 너무나 보호하는 헌신으로 안고 있었고 그 순간 다른 모든 것은 사라졌다. 그녀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었고 훔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생존하고 있었다. 현우의 목이 메었다. 그들 사이에 촛불이 깜빡였다. 그 순간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아직 웅장한 깨달음은 아니었지만 속삭임이었다. 불꽃이었다. 그리고 비록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 단 하나의 순간, 이 단 하나의 질문이 그가 10년 동안 쌓아올린 벽을 무너뜨리고 그가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을 통해 결코 찾지 않았던 구원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소녀에게 고정되었다. 마치 온 세상이 배경 소음 속으로 녹아내린 것처럼. 그녀의 빗질되지 않은 검은 머리는 얼굴과 어깨 주위에 엉성한 물결로 드리워져 있었다. 머리카락 가닥들은 깨진 금처럼 촛불의 반사를 포착했다. 그녀의 재킷은 간신히 그녀의 몸을 덮고 있었다. 팔은 너무 짧았고 천은 팔꿈치 부분이 얇아져 있었다. 그녀의 발에는 낡은 운동화가 있었고 도시의 먼지로 덮여 있었으며 솔기가 거의 찢어져 있었다. 그러나 현우가 숨을 들이마신 것은 그녀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그녀의 눈 때문이었다. 그 눈들은 구걸하지 않았다. 주저하지도 않았다. 두려움 없이 그를 응시했다. 절망보다 훨씬 강한 무언가, 방어, 존엄, 그리고 거의 견딜 수 없는 조용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그녀가 안고 있는 연약한 생명 외에는 더 이상 보호할 것이 없을 때만 태어나는 용기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요청하고 있었다. 현우는 잠시 더 망설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그들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진 것처럼. 그리고 접시를 앞으로 조금 밀면서 그는 조용히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가져가세요.
그녀는 음식으로 달려들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먹지 않았다. 대신 어떤 외침보다 더 강하게 그를 때린 존경심으로 그녀는 어깨에 걸친 가방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모서리가 닳았음에도 깨끗한 천이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전복죽과 남은 갈비찜 조각들을 싸서 남은 음식이 아니라 보물을 보관하듯 모서리를 접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고 아기를 더 단단히 품에 안고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숟가락을 꺼냈다. 현우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다. 그녀가 따뜻한 음식을 한 숟가락 덜어내 부드럽게 불어준 후 작은 입에 가져가는 것을. 아기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렸다. 작은 입술이 열리고 혀가 나왔다. 죽이 혀에 닿자 아기는 웅얼거렸다. 너무나 순수한 기쁨으로 거품이 이는 부드러운 소리에 현우의 손가락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아기의 얼굴은 촛불 속에서 빛났다. 통통한 손은 소녀의 가슴을 토닥였다. 긴 겨울밤 끝의 새벽처럼 둥근 뺨에 미소가 피어났다. 그것은 현우가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자신의 아들 이후로 무언가가 그의 목을 꼬집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려 눈앞에 갑작스러운 안개를 쫓아내려 했다. 그러나 아기가 다시 한번 행복한 한숨을 내쉬자 그의 눈은 즉시 아기에게로 돌아갔다. 마치 한 숟가락의 따뜻함이 그를 기쁨으로 채우기에 충분한 것처럼. 소녀는 침묵했다. 그녀는 끝없는 인내심으로 단지 한 숟가락씩 음식을 먹여주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고 숨결은 고요했다. 그녀는 자신을 판단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나 부유한 관찰자들의 조용한 바다에서 형성될 의견을 보기 위해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하나의 이유로 그곳에 있었다. 아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현우의 심장이 가슴 속에서 천천히 깊숙이 쥐어짜였다. 마치 고대의 무언가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관대함도 아니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는 신성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다. 살 수도, 대체될 수도, 상실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랑이었다. 아기가 배가 부른 듯 보이자 소녀는 조심스럽게 천에 싼 꾸러미를 가방에 넣고 작은 몸 위의 담요를 바로잡고 일어섰다. 그녀는 현우를 다시 한번 흘끗 보고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그들 사이에 무언의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처럼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흰 식탁보와 테이블 사이를 걸어 레스토랑의 유리문 뒤에 쌀쌀한 밤으로 향했다. 현우는 움직일 수 없이 앉아 그녀가 서 있던 곳을 바라보았다. 테이블 위의 촛불은 부드럽게 깜빡이며 손대지 않은 음료, 빈 의자, 그리고 그가 알던 세상 위에 금빛과 그림자의 섬세한 물결을 드리웠다. 그리고 그가 합리화하거나 분석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자신을 설득하기도 전에 그는 일어섰다. 서두르지 않고 극적이지 않게 오히려 조용한 결의를 가지고 그는 테이블에 냅킨을 놓고 근처에 서 있던 놀란 웨이터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레스토랑의 무거운 문을 통과하여 그녀를 따라 밤속으로 나섰다. 그는 왜 그래야 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는 거리를 두고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한 보도에 묻혔다. 도시의 소리는 뒤로 물러났고 소녀는 아기를 세상으로부터의 연약한 방패처럼 가슴에 안은 채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조심스러웠다. 마치 모든 그림자가 그녀를 통째로 삼킬 수 있을 것처럼. 그는 왜 그녀를 따라가는지 몰랐다. 다만 호기심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를 앞으로 이끌고 있다고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일종의 인식이었다. 그 골목은 벽돌 건물로 둘러싸인 무너진 주차장으로 이어졌다. 버려진 자동차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찌그러진 낡은 승합차 한 대는 달랐다. 그 안에는 삶이 있었다. 창문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피난처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차에 다가가 뒷문을 열고 아기와 함께 조심스럽게 몸을 웅크렸다. 얇은 담요가 매트리스가 되었다. 그녀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작은 아기만이 들을 수 있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더니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떨리며 자장가로 높아졌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현우는 그림자 속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매료되었다. 작은 아기의 손은 소녀의 옷깃을 움켜쥐었다. 멜로디가 따뜻한 담요처럼 그를 감쌀 때 눈이 감겼다. 분위기는 음울했지만 그 사랑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가 앞으로 나섰다. 무언가가 그녀에게 경고했을 것이다. 소녀는 겁에 질려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죄송합니다. 그가 평화의 표시로 손을 들며 말했다. 그저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절 따라왔군요. 그녀가 경계하며 물었다. 네,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도망치지도 울지도 않았다. 단지 그를 응시하며 이 값비싼 옷을 입은 낯선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
당신이 아들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그런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이해해야만 했어요.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름은 하준이에요. 저는 이수인입니다. 하준이는 8개월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이가 죽을 좋아하더군요. 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수인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녀는 묻지 않고 슬픔을 직접 아는 사람이 가지는 드문 고요함으로 경청했다. 간호학과에 다녔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다 임신을 했죠. 아기 아빠는 사라졌어요. 부모님은 절 버리셨고요. 그때부터 혼자였어요. 그녀는 쓰라림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2달째 이 차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고 가능하면 서빙 아르바이트를 해요. 현우는 차를 바라보았다. 낡은 담요, 구석에 보물처럼 접힌 아기 옷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숙소든 음식이든 뭐든. 그녀가 손을 들어 올렸다. 아니요, 저는 돈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놀란 그는 물었다. 그럼 원하는 게 뭡니까? 수인은 하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딱 하루요. 하준이가 따뜻하고 배부르고 안전한 단 하루요. 그것뿐이에요. 그 말은 어떤 요구보다 더 강하게 그를 때렸다. 머리 위 가로등이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에 황금빛 노란색 빛을 던졌다. 그 빛 속에서 현우는 익숙한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의 눈, 그의 고인이 된 아내의 눈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부서질 만큼 충분히 가까웠다. 수인이 아기를 단단히 안는 방식, 오직 사랑만을 갑옷으로 삼아 똑바로 서 있는 방식. 그것은 그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 묻었던 그의 내부의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는 갑자기 뒤로 물러섰다. 비틀거렸다.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다. 수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엇에 대해? 아직 제게 심장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줘서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하준이를 더 단단히 품에 안고 다시 자장가를 불렀다. 현우는 잠시 더 서 있었다. 그 노랫소리는 구명줄처럼 밤하늘을 가로질러 뻗어나갔다. 그리고 수인은 미소 짓지 않았지만 문을 닫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이후 현우는 찢어진 운동화를 신은 소녀와 전복죽 미소를 짓는 아기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이메일을 확인하고 아무리 많은 회의에 참석해도 그들의 얼굴은 그와 함께 남아 있었다. 같은 도시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수백만 원짜리 음료를 마시는 곳에서 한 어머니와 아들이 오직 선의와 강인함만으로 생존하고 있다는 조용한 알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았다.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아니었다. 대신 그는 조용하고 정확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의 불을 쌓았듯이 그는 그녀의 차를 외진 오래된 교회 뒤편 주차장에서 다시 찾아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는 새벽 이른 시간 차 옆에 작은 꾸러미들을 남겼다. 분유통, 기저귀 팩, 만지면 아직 따뜻한 집에서 만든 갈비탕이 담긴 밀봉된 용기. 그는 교회 나눔 프로그램을 가장하여 소아과 의사의 비밀 방문을 주선했다. 수인은 누가 보냈는지 몰랐다. 묻지도 않았다. 그러나 의사가 떠날 때 그녀는 하준이를 평소보다 더 오래 안고 속삭였다. 고마워, 누가 됐든. 처음에는 수인은 회의적이었다. 그녀는 실망을 예상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이 조용한 몸짓들에는 절대 쪽지가 동반되지 않았다. 요구도 부탁도 없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미소 지으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아무도 감사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단지 존재했다. 끊임없이, 부드럽게, 현실적으로. 천천히 의심은 더 위험한 무언가로 바뀌었다. 희망이었다. 어느 날 밤, 10월의 추위가 밤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재앙이 닥쳤다. 하준이는 하루 종일 보채며 먹기를 거부했다. 이마는 따뜻했지만 밤이 되자 체온이 40도까지 올랐다. 수인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찬물 수건, 부드러운 자장가, 차 뒷좌석에서 흔들어주기. 그러나 울음소리는 점점 더 걱정스러웠다. 숨결은 얕고 빨랐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다. 원무과 여성은 수인이 아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할 때 거의 눈을 들지 않았다. 의료보험에 대해 묻자 수인은 말을 더듬었다. 그녀가 보험이 없다는 것을 듣자 여성의 얼굴은 굳어졌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기다리시거나 다른 병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수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아기예요. 40도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제발요, 부인. 완벽한 행정 절차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인은 길거리로 나섰다. 그녀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피어올랐다. 하준이는 조용했다. 무서운 침묵이었다. 그녀는 그를 더 단단히 안았다. 그녀의 몸은 추위와 공포로 떨렸다.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두 단어만을 입력했다. 도와주세요, 사장님.
그가 올지 그녀는 몰랐다. 그가 올지도 모른다고 왜 믿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6분 후 헤드라이트가 보도를 비추었다. 현우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급정거했다. 그는 엔진이 꺼지기도 전에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정장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의 눈은 걱정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말하지 않고 단지 손을 내밀었다. 수인은 하준이를 그의 품에 안겼고 아기는 처음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작은 손이 현우의 검지손가락을 감쌌다. 약하지만 인식하는 듯한 그립이었다. 안전을 인정하는 것처럼 현우는 놀라운 부드러움으로 아기를 안고 대기 없이 응급실로 들어갔다. 지금 당장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가 응급실 접수원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고 단호했다. 이 아이는 체온이 위독합니다.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하지만 1분이라도 지체하면 이 병원을 사서 여기 있는 모두를 해고할 겁니다. 하준이는 즉시 입원되었다. 수인은 복도에 앉아 피로에 떨며 손에 고개를 숙였다. 현우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돌아와 하준이가 안정되었고 휴식 중이며 밤새 모니터링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수인은 해가 진 이후로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현우를 올려다보았다. 눈가는 촉촉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와주셨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그녀가 멈추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었다. 안도와 더 깊은 무언가, 아마도 슬픔이나 해방감으로 그의 가슴이 오르내렸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기댔고 현우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들을 안아주었을 뿐이었다. 하얀 빛에 살균된 벽 뒤로 밤의 조용한 시간들이 흘러가는 동안 이것은 수인이 엄마가 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무너뜨리도록 허용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현우에게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포옹이 배신처럼 느껴지지 않은 순간이었다. 그들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날 밤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는 신경 쓰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의 꾸준한 심장 박동 속에서 그리고 오직 생존만을 알았던 소녀의 숨결 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다. 그가 그녀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녀가 혼자 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것은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되었다. 밤에 찍혀 약간 흐릿한 사진에는 김현우가 아기를 안고 응급실을 나서는 모습과 한 젊은 여성이 그를 따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몇 시간 만에 그 사진은 소셜미디어, 블로그, 가십기사 제목을 뒤덮었다. IT 억만장자, 젊은 미혼모의 밤샘 구조. 인터넷은 폭발했고 수인의 신원은 곧 비밀이 아니었다. 유출된 병원 등록 양식이 그녀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리고 추측, 판단, 잔인함의 물결이 뒤따랐다. 일부는 현우를 자비롭고 관대하다고 칭찬했고 다른 이들은 잔인하게도 그녀는 금광을 노리는 사람이야. 전부 계획된 거라고. 어떤 남자가 이런 일에 엮이고 싶겠어? 라고 했다. 현우가 그녀와 하준이를 위해 마련한 아파트에서 수인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유일한 빛은 그녀의 휴대전화에서 나왔다. 한번 스크롤할 때마다 더 많은 독이, 모든 제목마다 더 많은 수치가 느껴졌다. 가슴이 답답했고 손이 떨렸다. 그녀는 화면을 껐다. 빛이 하준이에게도 같은 독을 묻힐까봐 두려웠다. 하준이가 침대에서 움직였다. 그녀는 일어나 부드럽게 그의 가슴에 손을 얹어 진정시키고 침대 끝에 앉아 아침이 될 때까지 바닥을 응시했다. 현우가 들어왔을 때 그는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알았다. 수인의 자세는 닫혀 있었고 얼굴은 멀어져 있었다. 이렇게는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제 아들이 스캔들 속에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그가 그 거짓말을 보고 정말일까? 라고 묻는 걸 원치 않아요. 현우는 그녀 옆에 앉았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들은 상관 안 해요. 그들은 이미 제가 누구인지 결정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렇다면 제가 그들에게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려주겠습니다. 그날 바로 그는 홍보팀에 전화했다. 훈련된 성명서도 보도자료도 없었다. 그는 대중 앞에서 직접 필터 없이 이야기하고 싶었다. 다음 날 밤 그는 전국 TV 생방송에 출연했다. 분위기는 단순했다. 조용한 스튜디오, 부드러운 조명, 방해 요소는 없었다. 인터뷰어는 놀라운 질문을 하지 않고 그에게 이야기할 공간을 주었다. 현우는 수인으로 시작하지 않고 서연과 민준으로 시작했다. 그는 수년 동안 피했던 이야기를 했다. 사고, 침묵, 슬픔이 어떻게 자신을 공허하게 만들었는지. 그는 성공의 환상과 그것이 어떻게 진짜 공허함을 숨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그들이 죽던 날 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수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었고 그것을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제 내부에 무언가를 일깨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저에게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것을 주었습니다. 다시 관심을 가질 이유를, 다시 숨을 쉴 이유를. 그는 카메라를 응시했다. 이수인은 기사 제목이 아닙니다. 그녀는 어머니입니다. 하준이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는 놀라운 아이입니다. 제가 그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구한 것입니다. 그 인터뷰는 진실했고 솔직했으며 매우 인간적이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바뀌었다. 온라인 대화는 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옹호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미혼모, 가난, 판단, 간호사들은 수인과 같은 보이지 않는 소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하기 위해 나섰다. 고아원으로 기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부산의 한 어머니는 수인과 같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수인은 언론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현우의 문 앞으로 왔다. 하준이는 따뜻하게 쌓여 있었다. 그녀는 노크하지 않았다. 먼저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아직 우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어요. 현우는 침묵했고 옆으로 비켜서서 그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고 평화롭다는 것을 느꼈다. 열린 문은 그의 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도 있었다. 예상치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가족이 시작되었다. 현우가 그들을 위해 빌려준 아파트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의 기준으로는 단순했지만 따뜻하고 햇빛이 가득하며 조용했다. 방 2개, 부드러운 회색 벽, 아침 햇살을 정확히 포착하는 창문이 있었다. 수인은 2개의 여행 가방, 아기띠, 그리고 안전하게 숨 쉴 곳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의 짐을 가지고 이사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되었다. 냉장고에는 컬러 그림이 붙어 있었다. 작은 양말이 빨랫줄에 걸려 있었다. 공중에는 아기 로션과 자장가 냄새가 맴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들이 무엇인지 논의하지 않았다. 적어도 처음에는 어떤 선언도, 라벨도, 마감 기한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함께 살았다. 현우는 매일 아침 찾아왔다. 처음에는 확인하거나 식료품이나 기저귀를 가져오는 핑계로. 그러나 곧 그것은 습관이 되었다. 그가 노크하고 들어서면 하준이는 문소리에 침대에서 기쁨으로 빛나며 펄쩍 뛰었다. 수인은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머리는 우아하고 느슨한 상투로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 식사 중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는 올바른 각도로 젖병을 잡는 법, 뜨겁지 않게 우유를 데우는 법, 기저귀를 가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자신도 놀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하준이의 울음 리듬을 외웠고 배고픔과 불편함, 피로와 보챔의 차이를 이해했다. 어느 날 오후 하준이를 그네처럼 흔들어주던 중 작은 주먹이 그의 옷깃을 움켜쥐었을 때 현우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가고 싶지 않았다. 낮잠 후에도 1시간 후에도 그는 머물고 싶었다. 수인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현우가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그가 하준이의 옹알이를 마치 교향곡처럼 듣는 방식. 그는 인상을 주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매일 차분한 손과 한때 공허했지만 이제 천천히 빛으로 채워지는 눈으로 옆에 있어 주었다. 그녀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단지 그녀를 고치려 하거나 그녀의 이야기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녀 옆을 걷기 위해 존재하는 남자를 알지 못했다. 수유와 목욕 사이의 조용한 시간 동안 새로운 유대감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상이 낭만화하는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느리고 더 깊었다. 열정에서가 아니라 끈기에서 태어났다. 어느 날 밤 하준이가 마침내 잠들었을 때 수인과 현우는 담요를 덮고 발코니에 앉아 침묵했다. 아래 도시는 금빛과 푸른빛으로 반짝였지만 둘 중 누구도 내려다보지 않았다. 현우는 그녀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연이와 민준이를 잃었을 때 저는 저의 일부가 그들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하고 누군가에게 속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요. 수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달빛 속에서 반짝였다. 당신은 그것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것은 단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그들은 키스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 순간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약속처럼 그들 사이에 뻗어 있었지만 깊이 이해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인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예의로 간호사에게 주었던 미소나 습관으로 하준이에게 주었던 미소가 아니었다. 이것은 오직 그만을 위한 것이었다. 완전하고 드문 미소,
수년 만에 처음으로 현우는 미소로 화답했다. 진실하고 고요하고 치유로 인해 부드러워졌으며 내부에서 빛났다. 그들은 아직 연인도 이름으로 된 가족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강한 무언가였다. 슬픔으로 부서졌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집에 느리고 꾸준한 시작을 발견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흰색의 평범한 봉투가 예기치 않은 바람처럼 아파트 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수인은 그것을 열기 전에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손은 편지를 펼치면서 약간 떨렸다. 필체는 익숙했고 깔끔하고 단정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어머니의 것이었다. 편지에는 거친 사과나 극적인 간청 없이 몇 줄만이 있었다. 마치 너무 세게 눌러 페이지에 인쇄된 것처럼 보이는 잉크로 쓰여진 단순한 단어들 뿐이었다. 아직 손주를 알 기회가 있다면 노력하고 싶다. 수인은 1시간 이상 주방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하준이가 근처에서 다채로운 블록 더미를 가지고 노는 동안 편지는 그녀의 손에서 부드럽게 구겨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방을 채운 침묵은 숨 막힐 듯이 짙었다. 현우가 그날 밤 왔을 때 그는 그녀를 같은 자리에서 발견했다. 엄마가 편지를 썼어요. 그녀는 눈을 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그는 다가와 편지를 집어 읽고 그것을 내려놓은 후 그녀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한 이후 거의 2년이 되었어요. 제가 더 이상 그들의 딸이 아니라고 말한 이후로요.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수인은 그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흐릿했다. 하지만 하준이는요. 모든 것이 부서졌더라도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현우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숙고했다. 당신이 가졌던 것과 같은 공허함 속에서 그가 자라게 하지 마세요. 그에게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가 선택하게 하세요. 며칠 후 그들은 수인이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도시 부산으로 향했다. 졸린 푸른 언덕과 모든 얼굴이 과거를 너무 많이 기억하는 듯한 좁은 거리. 그녀의 부모님의 집은 돌길 끝에 서 있었다. 흰 페인트는 약간 벗겨져 있었다. 현관의 그네는 아직도 바람에 삐걱거렸다. 수인은 하준이를 허리에 안고 오랫동안 밖에 서 있었다. 작은 손은 그녀의 스웨터를 움켜쥐었다. 현우는 약간 뒤에 서 있었다. 지지하지만 그녀가 이끌도록 허용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나왔다. 그녀의 날카로운 얼굴선은 시간과 슬픔으로 부드러워져 있었다. 어머니, 라트나 아주머니.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떨리는 숨을 내쉬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시선은 하준이에게 그리고 수인에게 떨어졌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약했단다. 그녀가 목소리를 끊으며 속삭였다. 엄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단다. 엄마가 키웠다고 생각했던 너의 모습을 잃을까봐 두려웠고 그럼에도 잃었단다. 수인은 침묵했다. 그녀의 입술은 살짝 벌어졌고 턱은 긴장되어 있었다. 어머니 뒤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늙어 있었다. 그의 손은 초조하게 앞에 모아져 있었다. 그는 손주를 마치 신성한 무언가를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 하준이가 손을 뻗었다. 역사를 알지 못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고 그것은 왠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어머니는 흐느꼈고 손을 뻗었지만 주저하며 앞으로 나섰다. 엄마가 좀 안아봐도 될까? 수인은 잠시만 망설인 후 천천히 하준이를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나이든 여성은 시간을 멈추려 하는 것처럼 그를 단단히 안았다. 그녀는 조용히 흐느끼며 순진한 놀라움으로 되돌아보는 아기에게 속삭였다. 현우는 옆에서 지켜보았고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이 순간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그 힘을 목격하고 있었다. 수인이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 어머니를 안았을 때 현관은 마치 한숨을 쉬는 것 같았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부드러워졌다. 용서는 천둥이 아니라 느린 새벽이었다. 그날 세 세대가 수인이 학교 가기 전에 아침 식사를 했던 낡은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어머니는 차를 따랐다. 아버지는 하준이를 무릎에 앉혀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수인은 방 건너편에서 현우의 시선을 잡았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입술로 단순한 두 단어를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저었고 미소로 화답했다.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1년이 흘렀고 세상은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들에서만 바뀌었다. 소음은 가라앉았고 제목들은 사라졌다. 그 대신 훨씬 더 조용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생겨났다. 삶이었다. 그들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공원으로 돌아간 것은 맑은 여름날이었다.
바람은 나뭇잎을 흔들었다. 황금빛 태양은 축복처럼 열린 들판을 따뜻하게 했다. 꽃아치도 완벽한 장면을 찾으려는 사진작가도 붐비지 않았다. 단지 소수에 가까운 친구들,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 흰색 리넨 식탁보, 그리고 잎사귀와 리본으로 장식된 단순한 나무 아치만이 있었다. 중앙에는 짙은 파란색 조끼와 깔끔한 나비 넥타이를 맨 어린 소년이 서 있었다. 하준이는 거의 2살이었고 작은 벨벳 상자를 두 손에 꼭 쥐고 몇 걸음 앞에 서 있는 남자를 향해 잔디 위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현우는 디자이너 수트가 아닌 수인이 한때 그를 거의 인간처럼 보이게 한다고 말했던 부드러운 회색 블레이저를 입고 서 있었다. 그의 머리는 더 길었고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은빛 가닥들이 있었다. 한때 슬픔으로 흐릿했던 그의 눈은 이제 부보다 훨씬 더 희귀한 무언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준이가 다가왔을 때 현우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작은 손가락에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가져갔다. 소녀는 올려다보며 웃었고 그리고 나서 잔디 위 맨발로 서 있는 수인이 있는 들판 가장자리로 다시 걸어갔다. 그녀의 흰 드레스는 바람에 펄럭였다. 그녀는 한 번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적이 없었다. 드레스나 뒤편의 태양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눈 속의 삶 때문이었다. 어둠을 통과한 후 빛나는 강인함이었다. 현우는 상자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잠시 바람이 잦아들었고 마치 온 세상이 듣기 위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감정이 가득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구걸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최악의 밤에 나타나서 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기억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그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단순하고 우아하며 과장되지 않은 반지가 있었다.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아들을 안고 있을 때 그녀의 손에 어떻게 보일지 때문에 선택된 것이었다. 당신은 나의 남은 음식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수인 씨.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나에게 부족했던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가족을, 사랑을, 미래를. 그는 잠시 멈췄다. 그의 눈에 눈물이 반짝였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인의 손이 입술로 올라갔다. 첫 눈물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한 번, 그리고 두 번 고개를 끄덕였고 그리고 나서 눈물 사이로 웃으며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속삭였다. 네, 그럴게요. 그들은 포옹했다. 오래 잃어버렸다가 마침내 발견된 퍼즐 조각처럼 손이 얽혔다. 주례는 단순하고 짧은 혼인 서약을 시작했다. 하준이는 땅바닥에 나뭇잎을 가지고 놀았고 어른들이 왜 그렇게 긴장하는지 이해하려는 듯 가끔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그들이 서약을 할 때 현우가 수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묶은 아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하준이가 다가와 현우의 다리를 안았다. 아빠,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온 공원이 숨을 멈췄다. 현우는 몸을 숙였고 눈이 젖은 채 소년을 품에 안았고 한 팔로는 하준이를, 다른 팔로는 수인을 안았다. 그는 속삭였다. 아빠도 우리 아들 사랑해. 그 포옹 속에서 태양 아래에서 몇몇 친구들과 그들 위의 하늘 외에는 관중 없이 한때 부서졌던 모든 것이 다시 온전해졌다. 현우는 젊은 어머니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를 슬픔에서, 외로움에서, 그를 거의 통째로 삼킬 뻔했던 너무나 세련되고 공허한 삶에서 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다. 피 때문이 아니라, 계획 때문이 아니라 속삭임, 질문, 그리고 한 접시의 전복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함께였고 그것으로 마침내 충분했다. 그렇게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하나의 속삭임에서 사랑, 구원,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남은 음식 요청으로 시작된 것이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여정으로 바뀌었다. 현우는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삶도 열었다. 수인은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집을 찾았고 한때 낯선 팔에 안겨있던 작은 하준이는 이제 피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신을 선택한 아버지 옆을 걷고 있다. 때로는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가장 조용한 순간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거나 무언가를 느끼게 했거나 희망을 주었거나 심지어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연민이 가장 강력한 기적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